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00명이 넘는, 700명이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학교 부적응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선생님, 우리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와 선생과 학생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 사건, 사고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쭉 오다 보니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표면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선생님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 학생들을 장기 위탁하는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네, 교육청 장학사 시절에 들어와 봤더니 1년에 우리 강주에서만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 학업 중단을 합니다.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당시에요? 예. 지금도 버금갑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말하면 5만 명. 우리 강주만 해서 2,000명의 아이들이 초, 중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보내면 저 학교에서는 못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아이니까. 이 학생도 아니고 저 학교 학생도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애들이 2,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등을 쥐고 나가야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나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보듬기 위한 학교를 만들자고 그때 교육감께 말씀드렸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100명의 선생님들에게 읍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보듬어 보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 용연학교를 만들었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로 변한 학교입니다. 네. 용연학교도 만드셨지만 아예 집에, 선생님 집에 그냥 학생들을 그냥 불러들여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교직 첫 시작했을 때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담임을 맡아봤더니 하루 종일 등교하고 하루 종일 하교를 한 아이들 모습을 보고 공통점은 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떻게 해볼까 하고 1년 내내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식구 3명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8명의 아이들이 밤에 놀러를 왔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10평의 아파트에서 걔들과 함께 한번 살아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냈고 이 애들 데리고 살면은 이 아이들을 바로 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첫 시작이 10평의 아파트에서 8명을 데리고 살았던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북구 용전에다가 감나무 농장 4,000평을 빌려서 폐가를 만들었습니다. 폐가를 개조해 가지고 10년 동안 약 707명의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사모님이 많이 고생하셨겠는데.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저보다 우리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네. 제일 힘든 게 그 애들 도시락 싸주는 것하고 그 먼 길에서 하루에 학교로 그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것. 그리고 거기 들어온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생활 태도가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 때 쉽지 않았죠. 애기 돌반지를 팔아서 팬티를 살 만큼 힘들었었죠. 네. 그냥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듭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냐? 있었죠. 그러나 예전에는 스폰지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있었죠. 소위 말하면 선생님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이었죠. 지금은 밖에서 선생님들을 크게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고요. 선생님들은 바깥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 일부 학부모님입니다만은 너무나 상식 이하의 그 민원을 제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선생님들 역시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만족하지 못하게 서비스했다고 또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네. 예. 30년이 넘게 예, 교단에 계셨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보셨을 거고 뭐 선생님께서도 박주정 선생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분명히 예, 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제가 교사 시절에 707명까지 데리고 살았고 교육청의 장학사가 돼서 장학관이 돼서 과장, 국장이 돼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는 이 생활교육 업무만 맡았습니다.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악성 민원 이런 것을 제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고 저 역시도 한 6, 7년 전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그 목숨을 버리는 자살 모습을 보고 우울증이 걸려서 3년 동안 저 역시도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은 수없이 겪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문화가 실종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은 선생님에 대한 배려, 선생님은 학부모에 대한 배려, 존중 이것 자체가 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사회적 이 모든 통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해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해법으로서 법을 강화하고 뭐 이런 일들도 방법은 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네. 국민 전체의 정서를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영화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쉽게 말하면 더 글로리처럼 아주 영화가 나와서 학교폭력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그 잔인함은 충분히 알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더 글로리란 영화가 훈훈하고 정말 그랬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고 두 부모가 가해 피해 부모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또 부모님들의 입장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그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를 같이 공감하는 정말 나라 차원의 영화가 좀 나와서 국민들이 정말 뭐랄까요. 네. 그 정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가끔 재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그동안에 학교 내에서 제대로 된 인권적인 어떤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 교권이 침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교권을 더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든가 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예민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이론적인 백데이터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인권조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의 그 대우를 못 받는 시대에서의 인권조례의 탄생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인권조례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당혹감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아이들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여러 문화적 갭이겠죠. 그러나 인권조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조에서는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이듬해 교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인권조례와 교권조례의 이 공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공생의 관계지 인권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권이 침해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인권조례가 너무나 강조되고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상당히 뒤에 밀리는 상황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런 것들이 갭이 좁아지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를 없애고 교권조례를 강화하자가 아니라 인권조례의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손질하고 있다면 저는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있다면 손질하고 교권 조례도 만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가르치는 권리도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이 네. 보장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네. 예. 교장 선생님으로서 지금 학교 현장을 보시기에 학교 현장은 위기라고 보십니까? 학교 현장이 지금 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3년 동안 아이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 그 아이의 얼굴을 마스크를 벗으면 모를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클릭만 하다가 진급을 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소풍이라든가 소학령이라든가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아이를 인정하는 그 기간이 없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지금 낯설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3년의 세월이 스펀지 역할을 못 해주고 만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도 그렇고요. 사이버 폭력도 그렇고요. 교권 침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그런 아픈 사건을 계기로 정말 근본적인 대책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당장 졸속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치유하겠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국민의 그 공감을 얻고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혜인 수녀님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예. 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면서요. 예,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분은 10명도 안 올 거라고 그랬을 때 저는 좌절했는데요. 네. 약 2,4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그것도 유료인데 네.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바로 그거죠.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가 그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는 학교에서 안전한가? 라는 주제였고 그거에 대한 부모들의 당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픈 물음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묻는. 예.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 시절 10년, 교육청에서 20년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이 안전사고의 일만 겪었고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그 많은 정책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 현재 있는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지금 놓치지 않겠다고 저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과 교육청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한 축인 학부모님의 역할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당신의 자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선생님과 교육청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역할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면, 당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면, 당신의 아이가 인터넷 중독이라면, 당신의 아이가 성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연극과 공연을 통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에게 맡기면 내가 못해주는 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게 학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부모에게 그거를 역할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럼 학교는 왜 있어라고 반문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학교만 보내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 교장에서가 아니라 학교가 너무 무겁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방과 후까지 진짜 선생님들로서도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쪽에서는 좀 나누어 가져야 될 역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단순한 애들의 지식 전달이라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학교 말고 공부만 가르치려면 학원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된다고. 그런데 학교의 역할은 학원의 역할과 다른 점이 인성교육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버거운데요. 이 역할을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나누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가 뭘 못했다고 해서 체근을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인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8월에 이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예, 이거 뭐 707이라는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 같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예. 네, 그 707명의 아이들은 사실 제가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책 이야기는 그 707명의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만 해도 707곡기가 나올 정도로 에피소드가 많은 그러겠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죠. 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돼가지고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간 여학생부터 예. 또 데리고 살면서 살기 싫다고 제 목을 졸랐던 그 일 때부터 참 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살아갔습니다. 왜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저도 많이 울었고 그 애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애들은 그 시기를 저와 함께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아이를 낳았던 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식당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 목을 졸랐던 목을 졸라서 줄을 죽이겠다고 했던 아이들은 네. 지금 해군 사관학교에서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교복 찢고 버려버렸던 아이는 안타깝게도 교도소 갔다 와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707명의 아이들에 대한 그 제 이번 책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 아이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았던 하나하나의 아이들. 어렵게 들어온 아이가 어떻게 희망을 보았는가. 그 리얼한 과정이 적어져 있고요. 그때 학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 우리 사춘기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코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저 아이 오늘 안 보면 운이 좋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들어 있어서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제목 정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김영사에서 이제 지금 교보문고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 등등의 했는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책 홍보가 아니라 선생 박주정과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 보니까 사례 위주로 지금 나오게 될 결과물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의 선생님들은 직업인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그 말은 노동직관이냐 성직관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사는 성직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나도 직장이다라고 하는 추세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선생님은 지금도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전문직관의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성직관의 선생님.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직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 부모도 그 교육에 이제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이제 부모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책임져라가 아니라 부모도 이제 끝까지 그 아이의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는 오늘 20분으로는 너무 짧습니다. 예. 조만간에 또 다른 형태로서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초 남았습니다. 예,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줄 만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